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잘 나가던 인생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인생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 제 인생이 꽤 잘 풀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지 않았고 출근길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횟수도 늘어났고 상사의 눈빛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일 잘하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줄 만큼 저는 제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고 미래를 조금씩 그려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좀 자리 잡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웃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곁에는 늘 함께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 제가 무너질 때마다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연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면 인생 동반자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제 인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도, 심지어 사소한 인간관계 문제까지도 저는 늘 그 사람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과한 거야? 이 선택 괜찮을까? 그 사람은 늘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제 불안을 정리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은 항상 아주 미묘하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제 선택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판단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아닐 거야. 그건 내 성향이랑 안 맞아.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저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곧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사람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봤습니다. 내 옆에 그 사람 있어서 다행이다. 저런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인생 편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좋은 사람을 알아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작은 어색함이 느껴질 때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칠 때도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 시기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키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손에서 떼어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이 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너무 평온했고, 너무 안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했던 의견이 다음 날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전달돼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한 걸로 다들 이해했어. 상사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발언과는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분위기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내가 말이 꼬였던 건가? 그렇게 저는 제 기억보다 타인의 해석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한두 번 더 반복됐습니다. 메일로 분명히 공유했던 내용이 누락됐다며 지적을 받았고 제가 전달했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 기억과 현실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실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제 곁에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좀 날카로운 것 같아. 그 정도면 누구나 오해할 수 있어. 다들 바쁜데 내 말 하나하나까지 기억 못하지. 그 말들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 불안을 다독여주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더 일찍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팀 안에서 말이 조금 돌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도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더 일이 커질까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내가 잘 나가니까 괜히 말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묘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느꼈던 불안이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조심하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메일을 여러 번 확인하고 회의에서는 괜히 튀는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조심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갔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닌 말로 오해받았고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짧게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넘겨. 괜히 문제 삼으면 내가 손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해칠 리 없다고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먼저 부정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설마라는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제 판단을 흔들고 제 감정을 과장이라고 몰아가던 그 모든 말들이 이미 시작된 균열의 신호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균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제가 감당하기 힘든 대가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균열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하게, 아주 일상적인 얼굴로. 결정적인 사건은 정말 예상보다 훨씬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그날은 너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출근했고, 늘 보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늘 참여하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회의는 제가 몇 달 동안 매달려 있던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 자리였습니다. 누구보다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솔직히 말해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도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름을 빠뜨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봐도 그 프로젝트를 총괄한 사람으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료에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상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번 건은 내가 중심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중심이 아니었다니요. 회의 자료 진행 상황, 중간 보고까지 모두 제가 정리하고 움직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는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말을 걸어오지 않아도 저를 피하는 방식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팀 안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제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말까지.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제가 가장 경계하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그럴듯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혼란과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회사라는 데가 원래 그래. 그 말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듣게 되자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행동을 걱정스럽게 말했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라는 말과 함께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이야기.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빠르게 겹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늘 곁에서 말을 건네던 모습, 제가 의심을 접도록 만들던 그 목소리.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전부 다시 해석돼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평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너무도 조용하게, 너무도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요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를 한숨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가 사라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평판은 한 번 금이 간 상태였고 그 금은 제가 애써 버티는 사이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자연스럽게 지나쳐졌고 제가 준비해간 자료는 다음에 보자는 말과 함께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감은 하루하루 옅어져 갔습니다. 결국 불려갔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마라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상사의 첫마디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함께 가기 어렵겠다.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결론처럼 전달됐습니다. 저는 변명도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이미 저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문을 나서던 날 제 손에는 상자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품 몇 개와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까지 함께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무너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입이 끊긴다는 불안보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명예도, 자존감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그때의 저에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린 것 같았던 순간, 그래도 한 사람은 제 편이라는 사실이 저를 간신히 버티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지금은 잠깐 쉬는 게 맞아. 이 업계 말고 다른 쪽도 생각해봐.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수록 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소개해준다는 자리는 번번이 흐지부지 됐고 연결해준다는 사람과는 끝내 제대로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무리야. 조금만 더 기다려.
괜히 나섰다가 평판 더 나빠질 수 있어.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전부 저를 위한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지금은 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전혀 제 손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면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떠올렸고 그 의견에 따라 움직이거나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다 우연일까? 제가 잘릴 때도, 제 평판이 무너질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항상 그 사람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내밀던 사람. 제가 멈출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제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조용히 제 어깨를 붙잡고 있던 사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처럼 보였던 말들이 사실은 전부 저를 묶어두는 말들이었다는 걸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심해서 찾은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캐내겠다는 마음으로 들여다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여느 때처럼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가고 저녁이 되어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문득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읽은 메시지였고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왜 그게 그날따라 다시 눈에 들어왔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대화와는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냄새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나? 그 메시지는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해오던 이야기처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제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무리가 항상 불안해. 책임감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 사람은 나쁜데 같이 일하면 피곤해질 타입이야. 그 문장들은 누군가 즉흥적으로 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리돼 있었고 너무 일관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관찰해온 사람이 쓴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오해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제가 독단적이라는 말, 제가 불안정하다는 말,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 그동안 제 귀에 흘러들어왔던 모든 소문들이 그 메시지 안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끝내보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고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정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부정하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일 거야. 설마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말투도, 표현도, 심지어 문장 끝에 붙는 습관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손에 쥔 휴대폰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들, 제가 멈추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던 장면들, 제가 의심을 입에 올리려 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던 태도, 그 모든 행동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위로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일어서지 않도록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어떤 감정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 실수도 오해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 메시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믿는 입장이 아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은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조리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깊게 꺼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 제 고민, 제 상황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예전 이야기를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다녔던 회사, 그만두게 된 이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 계기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늘 비슷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운이 안 좋았어. 사람을 잘못 만났지.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때는 그 말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원인은 밖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꺼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걔는 항상 남 얘기를 많이 했어. 겉으로는 응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묘하게 기분이 상했어. 잘 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질 못하더라.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제 마음 한쪽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퍼즐 조각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사람이 저를 대하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엔 누구보다 기뻐해 줬습니다. 진짜 잘 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바빠서 주변 안 보이지? 그 정도 성과는 운도 컸지. 지금은 좋겠지만 회사라는 게 원래 변수가 많아. 그때는 농담처럼 넘겼던 말들이 이제 와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말들은 응원이 아니라 미리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단계 올라설수록 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성과를 이야기하면 화제를 돌렸고 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마침내 하나의 감정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제가 잘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제 성공은 그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저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저를 응원하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이 침착했는지 제가 불안해질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안정돼 보였는지 제 인생이 흔들릴수록 그 사람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졌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야 모든 행동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의 위로, 그 사람의 침착함까지도 그건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자신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대단한 악이나 거창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 질투와 열등감에서 시작됐다는 게 저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왜 하필 나였는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져서 스스로가 낯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배신을 알게 되면 분노가 먼저 온다고. 하지만 제게 먼저 온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사람, 신뢰, 기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그런데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오해일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그 참음이, 그 침묵이, 그 믿음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노트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트였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느낌 말고 증거.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뚝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상처받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제 안의 마지막 선이 끊어진 거였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사람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일,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 웃고 넘겼던 농담들, 너를 위해서야라는 이름으로 던져졌던 말들. 처음엔 그냥 흘려보냈던 문장들이 이상할 정도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괜히 튀면 미움받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때는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들은 전부 제 발목을 잡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있었던 거고요. 다음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 협업 메일, 제안서 전달 메일. 놀라웠던 건 중요한 메일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거나 제 공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쁘니까 실수했겠지. 괜히 예민한 거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메일 날짜를 정리해보니 패턴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성과를 낸 직후 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증언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문이 될까봐,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 좀 심하게 하더라. 너 너무 욕심 많아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이름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말을 걸고 여전히 저를 괜찮은 후배, 편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얘는 그냥 참고 넘어가겠지. 설마 나까지 의심하겠어?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방심이, 그 오만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티도 내지 않았고 의심하는 기색도 숨겼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더 순해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순함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상황별로, 인물별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선이 그림이 되는 순간이 오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반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고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곧 가장 큰 대가가 될 거라는 걸 그 사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또렷했고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제 끝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제가 밤마다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 이메일, 날짜별 정리 문서, 그리고 몇 개의 증언 정리본.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게가 그 가방 안으로 옮겨간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가볍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성과 보고, 향후 계획, 모두가 익숙한 말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또 하나의 보고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첫 화면이 지나가고 두 번째 화면이 나오고 세 번째 화면에서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찍힌 대화 기록, 이메일 원본과 수정본 비교, 제 이름이 빠진 보고서와 같은 날 작성된 초안. 저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순서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 대화는 월 1회 오갔습니다. 이 메일은 그 다음 날 전송되었습니다. 이후 제 업무는 다른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도, 종이를 넘기던 소리도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저에게서 벗어나 한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쪽으로. 그 사람은 처음엔 웃고 있었습니다. 설마라는 표정으로, 조금은 비웃는 듯한 얼굴로. 하지만 화면이 넘어갈수록 그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다리를 떨기 시작했고 결국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나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증거 앞에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날짜 한 날짜가 그 사람의 말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화내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하다는 걸.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해야 했던 자리, 제가 의심받던 위치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동정도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당황, 두려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공허함.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억울함, 설명할 수 없던 답답함, 스스로를 의심했던 밤들. 그 모든 감정이 그 얼굴 하나에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먼저 온 건 안도였습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받고 그 사람은 가장 늦게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감당해야 할 후폭풍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진실이 드러난 날 이후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소문이 되어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연락이 줄었고 함께하던 자리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의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식사 자리, 누군가 먼저 챙겨주던 프로젝트, 사소한 안부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끊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떠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은 아직 괜찮은 척 웃고 있었고, 어느 날은 지나치게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고,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같은 방향을 본다고 믿었고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다만 그 무너짐의 재료로 제가 선택되었을 뿐이라는 걸. 반면 제 삶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반전도 극적인 복귀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성공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덜 답답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었고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누군가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선택 괜찮을까? 그 질문을 던지던 대상이 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질문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바뀌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핸들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했고 서로를 모른 척했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라는 질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둔 게 실패였다는 걸. 가까움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반드시 진심을 보장하지 않으며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항상 선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걸 깨닫는데 저는 너무 많은 걸 잃어야 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저보다 덜 빛나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제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고를 때 이제는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태도를 보고 가까움보다 존중을 먼저 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제게 남기고 간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그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비슷한 말투를 듣거나 누군가 너를 위해 서야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도 또 믿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오래 곁에 있었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자주 제 편이라고 말해줬던 사람.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약한 부분을 보여줬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고 중요한 선택의 열쇠까지 자연스럽게 넘겨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조짐이 전혀 없었냐고.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 왜 무시했냐고. 조짐은 있었습니다. 작고 사소하고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균열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다 내 편이야. 저는 그 말을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제 인생이 무너진 이유는 실패도 아니었고 능력 부족도 아니었고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믿었던 모든 시간과 선택이 한꺼번에 부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할수록 저는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은 그 사실을 정확히 마주한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처음 인정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제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제 속도로 선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말보다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먼저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감정은 대부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는 말 아래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아직 겪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그날 이후로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저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한 번쯤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남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